이번에는 패전과 전전에 대한 기억을 중심으로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태평양 전쟁입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시작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은 사실 세계 최종 전쟁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저 세계 최종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관동군 참모장을 지낸 이시하라 간지의 책 제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시하라 간지는 자신이 쓴 세계 최종 전쟁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앞으로의 전쟁은 미국과 일본 사이에 태평양의 제해권을 둘러싼 전쟁이 마지막 전쟁을 남겨놓고 있다. 근데 이 전쟁은 결국은 공군력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피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이 그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등으로 이어져 나가는 그러한 침략전쟁, 제국주의적인 침략전쟁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팔괭이루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들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팔괭은 방위를 뜻합니다. 8개의 방위를 하나의 집으로 통일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저 일우의 그 일은 일본이겠죠. 일본의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일본이 중심이 된 세계의 통일. 그러니까 세계 정복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대륙을 침략했고 이제는 태평양까지 제압하는 그런 전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팔괭이루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군부 파시즘 격화되는 그 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황군 우월주의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 황군 우월주의의 대두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오사카에서 일어난 고스톱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빨간 신호에는 당연히 스톱을 해야 되는데 제국 일본의 젊은 군인이 그 상태에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경찰이 잡았어요. 왜 빨간불인데 건너가느냐 하고서 잡았는데 그 순간 젊은 군인이 나이든 경찰을 때린 겁니다. 군과 경찰의 싸움인데 이 문제가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고 군의 수뇌부에서도 굉장히 격앙되면서 경찰을 비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론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많은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뭐 그 전부터도 알고 있었겠지만 황군에 대한 존경과 함께 두려움 이런 거를 이제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군부가 국채 명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베이스로 해서 조금이라도 국채를 의심하거나 손상할 만한 언행에 대해서 하나하나 탄압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천황 기관소를 주장한 미노베 다스키치의 책을 국채 명징의 차원에서 국채를 좀 흐트렸다 하는 명목으로 공직에서 추방을 한다거나 하는 등으로 국채 명징을 강조를 하는데 저거를 강조를 하면 할수록 군부의 힘이 실리는 그래서 국채 명징의 판단의 중심은 군부만이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인 통제를 여러 형태로 강화를 하고 일반인들 또는 물자 이런 것들을 총동원하는 체제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그 경과를 보면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으로 시작돼서 선제 공격으로 시작돼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초반에는 일본이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전열을 갖춰서 갑작스러운 기습을 받았다가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제 응전을 하게 되는데 42년 6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개시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뒤죠. 여기서 이제 미드웨이 해전이 펼쳐지고 그리고 그 2달 후인 42년 8월부터 43년 2월에 걸쳐서 좀 긴 기간입니다. 과달카날 전투가 이어집니다. 이 미드웨이 해전과 과달카날 전투에서 미군이 승리를 하면서 전세가 급격하게 미군 우세, 일본 열세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수세에 몰리던 일본이 급기야는 이제 1945년 단계에 들어서서는 이제 일본을 사정권에 둔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공세가 깊어지는 가운데 방어 전략을 펴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1945년 2월부터 3월까지 이오지마 전투입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만든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그리고 아버지의 깃발이라고 하는 두 영화가 바로 이 이오지마 전투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는 일본 쪽의 시선을, 아버지의 깃발은 미국 측의 관점을 각각 대표하는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전투를 하나는 미국 측, 하나는 일본 측에서 같은 감독이 영화를 만든 겁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두 영화를 한꺼번에 같이 보시면 각각에서 강조점이 어떻게 다른지 하는 것도 살펴볼 수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45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오키나와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게 일본과 미국 사이에 유일하게 지상전이 펼쳐진 게 이제 오키나와 전투입니다. 그래서 오키나와가 거의 초토화되는 공습에 의해서 도쿄라든가 일본 본토의 여러 지역의 도시들이 파괴가 됐지만 오키나와는 지상전을 한 곳이어서 그 처참함도 상당히 극에 달했던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게 됨으로써 이제 전쟁이 끝나는데 이 항복 선언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45년 7월 26일 날 베를린 근교에 있는 포츠담에서 포츠담 회담이 열립니다. 체첼리엔호프 궁에서 이제 개최가 됐는데요. 이것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국제 질서를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미국의 트루먼, 영국의 처칠, 나중에 이제 애틀리로 바뀝니다만 소련의 스탈린 세 사람이 모여서 논의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 포츠담 회담을 하는 과정에 포츠담 선언을 만듭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스탈린은 빠지고 미국 트루먼과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제스 등이 서명을 합니다. 왜 스탈린이 빠졌느냐 하면 당시는 미국 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 시기에 소련은 참전을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이 떨어진 시점에서 러시아가 참전을 했기 때문에 이 7월 요 시점에서는 소련은 이 선언 내용에 낄 명목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연합국이었던 미국, 영국과 또 중국의 장제스가 불참을 했지만 동의한다 하면서 이제 서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세 나라의 정상이 합의한 그런 포츠담 선언이 발표가 됩니다. 그것은 일본에 대해서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대응은 그 국채 유지 보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주 불멸과 일옥 옥세라고 하는 것을 내세웁니다. 굉장히 정신주의적인 대응입니다. 신주 불멸이라고 하는 것, 저 신주라고 하는 것은 신의 나라, 신이 지배하는 땅, 바로 일본이죠. 일본은 멸망하지 않는다, 불멸한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옥 옥세는 당시 일본의 그 전체 인구가 1억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일본이 모두가 죽음을 각오하고 미국에 맞서 미국과 연합국에 맞서 싸울 것이다.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각각 원폭이 투하가 되고 바로 그 8월 9일 날 소련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점점 전황이 불리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8월 15일 날 히로히토가 육성으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이 라디오 방송인데 이게 일본 히로히토의 최초의 육성 방송입니다. 이 45년 8월 15일 날에
히로히토의 그 라디오 방송의 핵심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츠담 선언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복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저 자체가 항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항복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해방, 독립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항복 문서에 조인한 것은 1945년 9월 2일 미주리 함에서였습니다. 여기에 서명한 사람은 패전국의 대표로서 정부를 대표한 시게미츠 마모루 외상, 그리고 군을 대표해서 육군 참모총장 우메즈 요시히로 대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시게미츠 마모루 외상을 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다리가 하나 불편합니다. 저분이 다리가 불편한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윤봉길 의사가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던졌을 때 바로 그 당시에 부상을 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패전국의 대표로 외상과 정부를 대표해서 외상이, 군을 대표해서 육군 참모총장이 서명을 했는데 군주 국가인 일본에서 황실, 천황이나 황실을 대표한 사람의 서명이 없다 하는 게 이제 나중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고, 나중에 이제 그 전범 재판을 합니다만 전쟁 재판에도 천황과 황실의 관련자들이 기소가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전국 대표로는 더글러스 맥아더 연합군 최고 사령부 사령관,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대표들이 미주리함에서 서명식을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하고 난 다음에 전전과 전후의 인식 격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전전에 오로지 국민으로서의 삶, 국민 이외의 삶은 전부 다 부정이 되면서 오로지 국민으로서의 삶만이 강제되었던 일본인들이 비로소 패전에 의해 생활인 감각을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전 시기에 보면은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되는, 오로지 국민의 얼굴을 한 비국민적인 상황이 많이 벌어진 측면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너무도 일상화되는 그런 면에서 보면 천황제, 그리고 천황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국민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오로지 충성을 다해왔던 사람들에게는 패전 이후에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도 타락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이거 이대로 괜찮은 건가 하는 그런 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생활인 감각을 회복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로서의 인식이 또 강화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히로히토 천황의 1945년 8월 15일 방송 중에 그게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는 게 이제 핵심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에 참기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디기 어려운 일을 견뎌낸 나의 신민들아 하면서 이제 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8월 15일을 전후한 시기에 천황의 당시의 목소리를 방영할 때는 반드시 저 대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천황의 라디오 방송이 항복을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참기 어려운 것을 잘 참았고 견디기 어려운 것을 잘 견뎌준 자신의 신민들을 위로하는 것 정도의 내용으로 이해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도 피해자다, 가해자 인식이 형해화되는 그런 측면을 낳기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재판이 열리는데, 전쟁범죄 재판이 열리는데, 전쟁 책임의 소재를 두고도 이 전범 재판을 함으로 인해서 기소된 자와 기소되지 않은 자, 그러니까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쟁 책임으로 전범이 기소됐으니까 나는 기소가 안 됐으니까 난 전쟁 책임하고 관계가 없어 하는 생각을 하기 쉽고, 그래서 이제 피해자, 자신은 이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그런 거고, 기소된 사람 중에서도 급이 또 있습니다. A급, B급, C급. 그래서 B급인 사람도 A급보다는 내가 그래도 덜하지, C급은 A급이나 B급보다 더 덜하지. 그리고 같은 B급이라 하더라도 징역 10년과 징역 5년, 거기에 비중에 따라서 내가 전쟁 책임의 정도가 좀 약하지, 높지 하는 정도의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전쟁 책임을 묻기 위해서 열린 전범 재판이라고 하는 게 뜻하지 않게 가해자 인식을 형해화하는 데에 일조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리고 지도층이 존속된 것도 있습니다. 나치의 경우, 독일의 경우에는 나치 출신들이 전부 다 공직에서 배제가 되고 독일인들도 그들을 별도로 취급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죄를 할 수가 있고 그랬던 것인데 일본의 경우에도 전범 재판이나 공직 추방으로 관련자들을 지도층을 다 솎아냈지만 이어지는 냉전 체제 하에서 전범 출신과 추방자들이 사회에 복귀하면서 그들이 전후 일본을 만들어 나가는데 또 나름대로 또 역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뒤섞여 버린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본과 독일의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까지 패전과 전전에 대한 기억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